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입니다. 저자는 고윤, 출판사는 딥앤와이트입니다. 정작 갖고 나면 사라지는 욕망의 아이러니.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가정을 꾸렸지만 동시에 아내 몰래 애인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애인은 그에게 늘 금지된 욕망의 대상이었다. 그는 매일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아내와 끝내고 애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그를 조용히 떠나버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장애물은 없었다. 애인과 함께할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토록 갈망하던 애인에 대한 욕망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남자는 깊이 공허에 잠겼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음에도 어째서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된 것일까?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정말 당신의 욕망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이 심어준 환상인가? 욕망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다. 욕망은 결핍과 장애물,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타지에 의해 유지된다. 남자가 애인을 갈망한 것도 애인 자체 때문이 아니었다. 아내라는 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금지가 욕망을 유지시켰던 것이다. 장벽이 사라지는 순간 욕망은 증발했다. 결국 그가 원한 것은 애인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된 판타지였던 셈이다. 이 통찰은 사랑을 넘어 사회 전반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명품을 욕망하지만 실은 가방 자체가 아닌 그 가방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위치를 욕망하고 있다. SNS 속 반짝이는 타인의 삶을 선망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여행지나 음식 자체보다는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갈망한다. 우리가 원하는 직장, 꿈꾸는 집,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조차 실은 사회적인 서사 속에 각본처럼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을 둘러싼 이야기와 결핍감이다. 그리고 막이 걷히는 순간 욕망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적은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다만 욕망의 가면을 직시하라고 말한다. 당신의 욕망은 진짜 당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냉혹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가능성을 품는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갈망은 사실은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던지고 욕망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쫓는 데 있지 않다. 욕망을 스스로 재정의하는 데서 비롯된다. 오늘 당신이 욕망하는 것들을 하나 적어보자. 그중 무엇이 타인의 시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당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해보자. 그 순간 당신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욕망의 설거지가 된다. 삶은 타인의 무대가 아닌 당신의 무대에서 다시 시작된다.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폭행하는 선인들의 악행.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악을 특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처럼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연쇄 살인마, 일상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며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회사에서 틀린 의견을 낸 동료를 뒤에서 험담하는 것,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 역시 악이다. 약자를 향한 사회적인 혐오 발언 앞에서 극단적이긴 하지만 일하며 침묵하는 것 또한 악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않나? 나는 직접 나선 게 아니잖아. 라며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렇듯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생생히 포착한 이가 바로 한나 아렌트이다.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악이 선인이 되거나 악인이 되었다고 결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을 직접 취재하며 느낀 바를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수십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깊이 관여한 아이 히만 장교는 역사적인 괴물이 아니라 놀라울 만큼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단지 주어진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아렌트는 그가 그것을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믿었다고 보았다. 그녀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다. 악은 괴물 같은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묻지도 않으며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 명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범한 악의 구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매 순간 판단하고 숙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의 말에 동조하거나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고통에 일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둘째, 언행에 앞서 올바른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 믿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 불편한 선택을 감수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셋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가만히 있을 뿐이라는 말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의 일부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침묵은 결코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선택을 미룬 선택일 뿐이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오늘 당신의 침묵은 누구의 고통과 맞닿아 있는가?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러나 스스로 침묵했을 때 그 침묵이 어떤 악을 낳았는지는 되돌아볼 수가 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 뿐이라는 태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무언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쏟아지는 별빛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명의 굴뚝 청소부가 있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나섰을 때 A의 얼굴은 검댕이 투성이었지만 B의 얼굴은 말끔했다. 그런데 세수를 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였다. 왜일까? B는 A의 더러워진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도 그러리라 생각했고 A는 B의 깨끗한 얼굴을 보고 자신도 깨끗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 짧은 우화는 인간이 언제나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해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우리는 매일 타인의 얼굴과 태도를 통해
자기 모습을 짐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전문학자이자 대중지성인이었던 칼 세이건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시청한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와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 과학을 단순히 데이터의 집합이 아닌 인간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도구로 제시했다. 그에게 과학은 천문대의 렌즈별로 별을 관찰하는 일인 동시에 그의 별빛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되묻는 행위였다. 칼 세이건이 말하는 타자는 단순한 우리 옆에 누군가가 아닌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외부 세계를 의미했다. 그의 범우주적인 세계관은 삶의 여러 측면을 변화시켰으며 그 중 하나는 우리가 별빛을 탐구하는 이유가 별 자체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기원과 한계, 그리고 본질을 성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인간이 지구 밖의 생명체를 상상하는 순간조차 결국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일상의 경험 또한 마찬가지다. 타인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 나는 저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세심한 배려를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이 있다. 우리는 타인의 말과 표정, 작은 몸짓마저 거울처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교정한다. 그렇기에 타인은 단순한 관계의 대상이 아닌 언제나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칼세이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되 거울 속 이미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 모습에 갇히기 때문이다. 비교와 평가에 함몰되면 자신의 기준은 사라지고 타인의 시선이 나를 규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거울은 내가 보는 도구일 뿐 속해야 될 세계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타인의 삶에서 배울 점은 배우되 분명 경계해야 될 부분은 피해야 한다. 타인의 무례함을 반면교사로, 따뜻함을 삶의 지침으로 삼되 모든 관찰의 끝은 결국 나라는 존재의 중심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세이건은 우주를 탐구하면서도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듯 우리 역시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한다. 더 나은 삶은 이 단순한 리듬 안에서 완성된다. 주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들을 통해 자신을 교정하며 다시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것. 우주를 보며 인간을 탐구하고 타인을 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칼 세이건이 남긴 가장 인간적인 통찰이자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철학이다. 실천은 원래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다. 그러나 오늘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하루에도 수백 가지 정보를 소비하는 현대인에게 실천은 과거보다 훨씬 희소한 자산이 되었다. 우리는 정보 수집가처럼 새로운 지식을 모으는 데 몰두하지만 실제로 묵묵히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대부분은 배웠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책 100권을 읽으려 하지만 단 하나의 깨달음으로 100일을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 언행일치. 누구나 실천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는 수십 개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서도 첫 발을 떼지 못하거나
철저한 운동 계획을 세웠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곤 한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배움을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첫째, 새로운 도전은 실패와 비웃음을 감수해야 하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둘째, 배웠다는 사실만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심리적인 착각에 빠진다. 셋째, 변화를 적용하면 익숙한 틀이 흔들리므로 안정감을 지키려는 본능이 우리를 붙든다. 지식은 머릿속에만 머물 뿐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이 괴테와 우리의 차이이다. 우리는 생활 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실천했는가라고. 수많은 아이디어와 지식보다는 단 하나의 실천이 더욱 값지다. 괴테의 철학은 지식은 배움의 시작일 뿐 완성은 언제나 행동 속에서 맺어진다는 확신 위에 세워졌다. 지금 손에 쥔 지식 중 당신의 삶을 크게 바꿀 단 한 가지를 떠올려보자. 그리고 그것을 즉시 삶에 적용하자. 바로 그 작은 행동이야말로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진짜 이유와 해결법.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일끌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어린 시절 낡은 일기장에 끄적였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는가? 아마 대부분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쓰고 싶어서 기록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억지로 써야만 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운명이라 믿는 것들이 어린 시절 일기장에 이미 적혀 있었다면 어떨까? 운명은 돌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일기장에 적힌 사소한 말들이 시간이 지나 반복되는 습관과 행동으로 이어지듯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낸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삶을 만든다. 우리가 운명이라 부르는 것은 결국 오래전부터 내 안에 길러온 결과이다. 카를 용은 프로이트의 제자였으나 그의 한계를 넘어 독자적인 길을 걸은 인물이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며 무의식이 삶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라고 보았다. 무의식은 단순한 감정의 창고가 아니라 보고 들은 말, 반복되는 행동, 어린 시절 경험이 축적된 내면의 아카이브와 같다. 용은 수많은 사람의 꿈을 기록하고 환자의 언어를 분석하며 무의식이 삶을 결정짓는 패턴을 관찰했다. 그의 결론은 명확하다. 무의식을 방치하면 삶은 되풀이되지만 무의식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운명처럼 되풀이되는 인생은 사실 무의식이 오랜 시간 쌓아온 결과일 수가 있다. 실제로 우리의 운명은 어린 시절 일기장 같은 무수한 흔적 속에 숨어 있다. 자각하지 못한 찰나의 순간 속에서 무의식은 자라왔고 오랜 세월 우리 안에서 말없이 성장해왔다. 삶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적 판단만이 아니라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선택과 행동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운명인가 보다라며 책임을 외부로 넘기곤 한다. 나는 왜 이것을 반복할까? 나는 왜 이 장면에서 유독 화가 날까? 나는 왜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글로 적고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며 자기 안의 패턴을 관찰하자. 중요한 것은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아니라 자주 등장하는 감정과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나를 해석하는 시작이며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데려오는 행동이다. 하루 중 가장 기분이 크게 흔들린 순간을 기록하고 그때 어떤 말과 행동이 나왔는지를 점검해보자. 반복되는 감정, 관계의 패턴, 피하고 싶은 주제들이 바로 당신 무의식의 지도를 보여주는 열쇠이다. 그것을 무시하면 삶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지만 한 번 인식하면 스스로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운명이란 스스로 만들어 놓고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과거의 흔적들이다. 그 길 위에 다시 서고 싶지 않다면 무의식이 만든 자동 반응을 꺼내 조명해야 한다. 현재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의 무의식을 면밀히 들여다봐라. 우리가 들어온 말, 길러온 습관, 반복된 경험이 나의 길을 설계해 왔다면 이제는 그 설계도를 수정할 차례이다.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불렀지만 처음부터 그것은 당신이 만든 것이다. 온 세상이 내 아이디어를 비웃을 땐 이렇게 대답하라.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평생 주류 철학계에서 외면받았다. 그의 철학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개인주의적이어서 당대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을 받았다. 조롱과 침묵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사유는 플라톤과 칸트의 정통을 이어받은 튼튼한 기반 위에 놓여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재조명된 것은 사후였다. 숱한 진리가 그러하듯 그의 철학도 살아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국 시간이 그 가치를 증명한 셈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새로운 생각은 언제나 처음에는 틀렸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물론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른다. 망상을 혁신이라 믿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혁신과 망상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두 개념은 모두 처음에는 낯설며 기존 질서를 깨트리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되 그 바탕 위에 실현 가능한 미래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라이트 형제와 에디슨이 이루고자 했던 일 역시 어느 봄날 소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아니란 태도였다면 그저 망상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혁신을 가르는 핵심은 현실에 뿌리내린 비전, 책임감 있는 신념, 그리고 끝내 실행하는 용기와 끈기였다. 이처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시선과 조롱,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필요하다.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혁신은 결코 현실로 구현될 수가 없다. 조롱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닌 냉철한 확신과 끈기 있는 실행력이다. 바로 그 자체가 조롱과 반대를 넘어 결국 진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
다음은 조롱과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3가지 내면 훈련이다. 첫째, 조롱은 당연한 것이라 여길 것.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라. 둘째, 감정적인 대응 대신 실행을 택할 것. 행동으로 증명하는 태도를 훈련하라. 셋째,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 실현 가능한 상상은 혁신이 되고 현실을 외면한 상상은 망상이 된다. 세상이 당신의 생각을 비웃을 때 억울해하거나 설득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묵묵히 증명하는 것이다. 말로가 아닌 결과로, 이론이 아닌 실천을 보여주는 것. 조롱받을수록 더욱 차분하게, 성실하게, 단단하게. 쇼펜하우어가 그랬듯 우리도 증명을 해야 한다. 크게 알아본 사람은 알고 있다. 한번 죽음을 자각하고 나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더욱 충실히 살아가게 된다. 남은 삶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자연스레 인생의 의미를 새기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삶이 완성된 답안지가 아니라 스스로 써내려가는 미안의 원고임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일으키는 그 감정은 공허함이 아닌 자유를 향한 신호가 된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삶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과 표현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역시 죽음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일기를 쓰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늦게라도 고마움을 전하는 용기. 문득 산책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거창한 각오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충분하다. 소소한 일상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다스리고 허물을 삶의 동력으로 바꿀 수가 있다. 죽음은 몰랐던 삶의 가치를 보게 하는 렌즈와 같다.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 오늘 하루가 새롭게 빛난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죽음을 불길하게 여기며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면할수록 그 두려움은 커져 삶은 얇아진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게 올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 죽음을 성찰하는 일이 곧 삶을 가장 생명력 있게 만드는 이름을 잊지 말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에 휘둘리지만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루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용기와 전략으로 이긴다. 이 명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며 터져나온 강력한 외침이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살고 있다. 이순신의 어록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이순신답게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도 유리하게 흘러간 적이 없다. 언제나 열쇠였고 그 열쇠를 극복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이순신스러움은 이러한 열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오히려 열쇠에 놓인 쪽이 주도권을 쥐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열쇠는 약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기만함이 숨어 있다. 소수는 재빠르게 움직이고
더 단단한 결속력을 다지며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함을 무기로 삼는다. 반면에 다수는 방심하기 쉽고 관성에 젖어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싸움은 수치로 시작되지만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정신과 전략이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그간의 패배가 정말 결핍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용기와 준비 부족 때문이었는지,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가 열세인 상황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핑계 삼아 멈춰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동안 누군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용기와 결합한 전략으로 열세를 극복할 무기를 만들었는데도 말이다. 이제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과연 이순신처럼 싸우고 있는가? 눈앞의 숫자와 조건에 굴복하여 멈춰 서 있는가? 열세 속에서도 기만함과 결속, 절박함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 열세에 굴복할 것인가? 이순신 장군처럼 열세를 역전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세상의 모든 관계를 자신을 연마하는 장으로 만들어라. 논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좋은 사람을 보면 그처럼 되기를 생각하고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 자신의 약점을 돌아봐라. 공자는 인간이 타인을 통해 자신을 연마할 수 있다고 믿었다. 훌륭한 사람은 단순한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본받아야 할 표본이며, 반대로 좋지 않은 사람은 비난을 끝낼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여겼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행동의 본질을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타인의 모습은 단순한 행위나 사건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거울 삼아 스스로 성찰하고 해석할 때 비로소 삶은 변화한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해석이라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된다. 동료의 성과에 질투를 느끼고 때로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 무례한 사람에게 분노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저런 무심함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 이처럼 해석의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삶의 전체 방향을 바꾼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과 배신으로 서로를 헐뜯는 혼란의 시기였다. 그럼에도 공자는 타인을 평가하기보다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는 그 길을 제시했다. 그 역시 거창한 데서가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출발했다. 우리 또한 사소한 일상으로부터 성찰의 습관을 기른다면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에서조차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자신을 연마하는 장이라면 결국 헛된 만남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첫째, 스스로 던지는 질문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나는 이번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대신 내 삶은 전체에서 어떤 가치를 남길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다. 질문이 심오해지면 관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면 행동의 규모 또한 달라진다. 둘째, 일상 속 작은 습관을 통해 잠재력을 서서히 끌어올려야 한다. 글 한 줄 쓰기, 10분 운동하기, 대화 태도 개선하기와 같은 작은 훈련들이 축적될 때 인간의 잠재력은 놀랍도록 확장된다. 셋째, 자신의 한계를 섣불리 당전 짓지 말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실패는 가능성을 입증하는 실험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 이제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집착을 버려라. 그것은 덧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진정한 승리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 세운 한계를 깨는 데 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순응하며 안전한 성공을 쫓는 순간
병 속의 벼룩과 다름이 없게 된다. 그러나 웅대한 뜻을 품는 순간 인간의 가능성은 스스로 상상한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 승리란 타인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이 태계 이황이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장 날카로운 명령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입니다. 저자는 고윤, 출판사는 딥앤와이트입니다. 정작 갖고 나면 사라지는 욕망의 아이러니.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가정을 꾸렸지만 동시에 아내 몰래 애인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애인은 그에게 늘 금지된 욕망의 대상이었다. 그는 매일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아내와 끝내고 애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그를 조용히 떠나버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장애물은 없었다. 애인과 함께할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토록 갈망하던 애인에 대한 욕망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남자는 깊이 공허에 잠겼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음에도 어째서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된 것일까?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정말 당신의 욕망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이 심어준 환상인가? 욕망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소유하라는 마음이 아니다. 욕망은 결핍과 장애물,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타지에 의해 유지된다. 남자가 애인을 갈망한 것도 애인 자체 때문이 아니었다. 아내라는 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금지가 욕망을 유지시켰던 것이다. 장벽이 사라지는 순간 욕망은 증발했다. 결국 그가 원한 것은 애인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된 판타지였던 셈이다. 이 통찰은 사랑을 넘어 사회 전반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명품을 욕망하지만 실은 가방 자체가 아닌 그 가방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위치를 욕망하고 있다. SNS 속 반짝이는 타인의 삶을 선망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여행지나 음식 자체보다는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갈망한다. 우리가 원하는 직장, 꿈꾸는 집,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조차 실은 사회적인 서사 속에 각본처럼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을 둘러싼 이야기와 결핍감이다. 그리고 막이 걷히는 순간 욕망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적은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다만 욕망의 가면을 직시하라고 말한다. 당신의 욕망은 진짜 당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냉혹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가능성을 품는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갈망은 사실은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던지고 욕망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쫓는 데 있지 않다. 욕망을 스스로 재정의하는 데서 비롯된다.
오늘 당신이 욕망하는 것들을 하나 적어보자. 그중 무엇이 타인의 시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당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해보자. 그 순간 당신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욕망의 설거지가 된다. 삶은 타인의 무대가 아닌 당신의 무대에서 다시 시작된다.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폭행하는 선인들의 악행.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악을 특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처럼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연쇄 살인마. 일상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며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회사에서 틀린 의견을 낸 동료를 뒤에서 험담하는 것,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 역시 악이다. 약자를 향한 사회적인 혐오 발언 앞에서 극단적이긴 하지만 일하며 침묵하는 것 또한 악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않나? 나는 직접 나선 게 아니잖아. 라며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렇듯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생생히 포착한 이가 바로 한나 아렌트이다.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악이 선인이 되거나 악인이 되었다고 결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을 직접 취재하며 느낀 바를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수십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깊이 관여한 아이 히만 장교는 역사적인 괴물이 아니라 놀라울 만큼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단지 주어진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아렌트는 그가 그것을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믿었다고 보았다. 그녀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다. 악은 괴물 같은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묻지도 않으며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 명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범한 악의 구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매 순간 판단하고 숙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의 말에 동조하거나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고통에 일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둘째, 언행에 앞서 올바른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 믿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 불편한 선택을 감수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셋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가만히 있을 뿐이라는 말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의 일부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침묵은 결코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선택을 미룬 선택일 뿐이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오늘 당신의 침묵은 누구의 고통과 맞닿아 있는가?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러나 스스로 침묵했을 때 그 침묵이 어떤 악을 낳았는지는 되돌아볼 수가 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 뿐이라는 태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무언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쏟아지는 별빛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명의 굴뚝 청소부가 있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나섰을 때
A의 얼굴은 검댕이 투성이었지만 B의 얼굴은 말끔했다. 그런데 세수를 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였다. 왜일까? B는 A의 더러워진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도 그러리라 생각했고, A는 B의 깨끗한 얼굴을 보고 자신도 깨끗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 짧은 우화는 인간이 언제나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해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우리는 매일 타인의 얼굴과 태도를 통해 자기 모습을 짐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천문학자이자 대중지성인이었던 칼 세이건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시청한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와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 과학을 단순히 데이터의 집합이 아닌 인간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도구로 제시했다. 그에게 과학은 천문대의 렌즈별로 별을 관찰하는 일인 동시에 그의 별빛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되묻는 행위였다. 칼 세이건이 말하는 타자는 단순한 우리 옆에 누군가가 아닌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외부 세계를 의미했다. 그의 범우주적인 세계관은 삶의 여러 측면을 변화시켰으며 그 중 하나는 우리가 별빛을 탐구하는 이유가 별 자체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기원과 한계, 그리고 본질을 성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인간이 지구 밖의 생명체를 상상하는 순간조차 결국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일상의 경험 또한 마찬가지다. 타인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 나는 저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세심한 배려를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이 있다. 우리는 타인의 말과 표정, 작은 몸짓마저 거울처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교정한다. 그렇기에 타인은 단순한 관계의 대상이 아닌 언제나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칼 세이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되 거울 속 이미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 모습에 갇히기 때문이다. 비교와 평가에 함몰되면 자신의 기준은 사라지고 타인의 시선이 나를 규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거울은 내가 보는 도구일 뿐 속해야 될 세계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타인의 삶에서 배울 점은 배우되 분명 경계해야 될 부분은 피해야 한다. 타인의 무례함을 반면교사로, 따뜻함을 삶의 지침으로 삼되 모든 관찰의 끝은 결국 나라는 존재의 중심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세이건은 우주를 탐구하면서도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듯 우리 역시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한다. 더 나은 삶은 이 단순한 리듬 안에서 완성된다. 주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들을 통해 자신을 교정하며 다시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것. 우주를 보며 인간을 탐구하고 타인을 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칼 세이건이 남긴 가장 인간적인 통찰이자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철학이다. 실천은 원래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다. 그러나 오늘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하루에도 수백 가지 정보를 소비하는 현대인에게 실천은 과거보다 훨씬 희소한 자산이 되었다. 우리는 정보 수집가처럼 새로운 지식을 모으는 데 몰두하지만
실제로 묵묵히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대부분은 배웠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책 100권을 읽으려 하지만 단 하나의 깨달음으로 100일을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 언행일치. 누구나 실천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는 수십 개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서도 첫발을 떼지 못하거나 철저한 운동 계획을 세웠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곤 한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배움을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첫째, 새로운 도전은 실패와 비위승을 감수해야 하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둘째, 배웠다는 사실만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심리적인 착각에 빠진다. 셋째, 변화를 적용하면 익숙한 틀이 흔들림으로 안정감을 지키려는 본능이 우리를 붙든다. 지식은 머릿속에만 머물 뿐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이 괴테와 우리의 차이이다. 우리는 생활 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실천했는가라고. 수많은 아이디어와 지식보다는 단 하나의 실천이 더욱 값지다. 괴테의 철학은 지식은 배움의 시작일 뿐 완성은 언제나 행동 속에서 맺어진다는 확신 위에 세워졌다. 지금 손에 쥔 지식 중 당신의 삶을 크게 바꿀 단 한 가지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것을 즉시 삶에 적용하자. 바로 그 작은 행동이야말로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진짜 이유와 해결법.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일으킬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어린 시절 낡은 일기장에 끄적였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는가? 아마 대부분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쓰고 싶어서 기록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억지로 써야만 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운명이라 믿는 것들이 어린 시절 일기장에 이미 적혀 있었다면 어떨까? 운명은 돌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일기장에 적힌 사소한 말들이 시간이 지나 반복되는 습관과 행동으로 이어지듯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낸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삶을 만든다. 우리가 운명이라 부르는 것은 결국 오래전부터 내 안에 길러온 결과이다. 카를 용은 프로이트의 제자였으나 그의 한계를 넘어 독자적인 길을 걸은 인물이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며 무의식이 삶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라고 보았다. 무의식은 단순한 감정의 창고가 아니라 보고 들은 말, 반복되는 행동, 어린 시절 경험이 축적된 내면의 아카이브와 같다. 용은 수많은 사람의 꿈을 기록하고 환자의 언어를 분석하며 무의식이 삶을 결정짓는 패턴을 관찰했다. 그의 결론은 명확하다. 무의식을 방치하면 삶은 되풀이되지만 무의식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운명처럼 되풀이되는 인생은 사실 무의식이 오랜 시간 쌓아온 결과일 수가 있다. 실제로 우리의 운명은 어린 시절 일기장 같은 무수한 흔적 속에 숨어 있다.
자각하지 못한 찰나의 순간 속에서 무의식은 자라왔고 오랜 세월 우리 안에서 말없이 성장해왔다. 삶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적 판단만이 아니라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선택과 행동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운명인가 보다라며 책임을 외부로 넘기곤 한다. 나는 왜 이것을 반복할까? 나는 왜 이 장면에서 유독 화가 날까? 나는 왜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글로 적고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며 자기 안의 패턴을 관찰하자. 중요한 것은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아니라 자주 등장하는 감정과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나를 해석하는 시작이며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데려오는 행동이다. 하루 중 가장 기분이 크게 흔들린 순간을 기록하고 그때 어떤 말과 행동이 나왔는지를 점검해보자. 반복되는 감정, 관계의 패턴, 피하고 싶은 주제들이 바로 당신 무의식의 지도를 보여주는 열쇠이다. 그것을 무시하면 삶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지만 한 번 인식하면 스스로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운명이란 스스로 만들어 놓고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과거의 흔적들이다. 그 길 위에 다시 서고 싶지 않다면 무의식이 만든 자동 반응을 꺼내 조명해야 한다. 현재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의 무의식을 면밀히 들여다봐라. 우리가 들어온 말, 길러온 습관, 반복된 경험이 나의 길을 설계해 왔다면 이제는 그 설계도를 수정할 차례이다.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불렀지만 처음부터 그것은 당신이 만든 것이다. 온 세상이 내 아이디어를 비웃을 땐 이렇게 대답하라.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평생 주류 철학계에서 외면받았다. 그의 철학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개인주의적이어서 당대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을 받았다. 조롱과 침묵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사유는 플라톤과 칸트의 정통을 이어받은 튼튼한 기반 위에 놓여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재조명된 것은 사후였다. 숱한 진리가 그러하듯 그의 철학도 살아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국 시간이 그 가치를 증명한 셈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새로운 생각은 언제나 처음에는 틀렸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물론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른다. 망상을 혁신이라 믿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혁신과 망상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두 개념은 모두 처음에는 낯설며 기존 질서를 깨트리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되 그 바탕 위에 실현 가능한 미래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라이트 형제와 에디슨이 이루고자 했던 일 역시 어느 봄날 소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태도였다면 그저 망상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혁신을 가르는 핵심은 현실에 뿌리내린 비전, 책임감 있는 신념, 그리고 끝내 실행하는 용기와 끈기였다.
이처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시선과 조롱,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필요하다.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혁신은 결코 현실로 구현될 수가 없다. 조롱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닌 냉철한 확신과 끈기 있는 실행력이다. 바로 그 자체가 조롱과 반대를 넘어 결국 진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 다음은 조롱과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내면 훈련이다. 첫째, 조롱은 당연한 것이라 여길 것.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라. 둘째, 감정적인 대응 대신 실행을 택할 것. 행동으로 증명하는 태도를 훈련하라. 셋째,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 실현 가능한 상상은 혁신이 되고 현실을 외면한 상상은 망상이 된다. 세상이 당신의 생각을 비웃을 때 억울해하거나 설득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묵묵히 증명하는 것이다. 말로가 아닌 결과로, 이론이 아닌 실천을 보여주는 것. 조롱받을수록 더욱 차분하게, 성실하게, 단단하게. 쇼펜하우어가 그랬듯 우리도 증명을 해야 한다. 크게 알아본 사람은 알고 있다. 한번 죽음을 자각하고 나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더욱 충실히 살아가게 된다. 남은 삶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자연스레 인생의 의미를 새기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삶이 완성된 답안지가 아니라 스스로 써내려가는 미안의 원고임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일으키는 그 감정은 공허함이 아닌 자유를 향한 신호가 된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삶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과 표현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역시 죽음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일기를 쓰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늦게라도 고마움을 전하는 용기. 문득 산책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거창한 각오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충분하다. 소소한 일상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다스리고 허물을 삶의 동력으로 바꿀 수가 있다. 죽음은 몰랐던 삶의 가치를 보게 하는 렌즈와 같다.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 오늘 하루가 새롭게 빛난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죽음을 불길하게 여기며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면할수록 그 두려움은 커져 삶은 얇아진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게 올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 죽음을 성찰하는 일이 곧 삶을 가장 생명력 있게 만드는 이름을 잊지 말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에 휘둘리지만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루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용기와 전략으로 이긴다. 이 명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며 터져나온 강력한 외침이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살고 있다. 이순신의 어록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이순신답게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도 유리하게 흘러간 적이 없다. 언제나 열쇠였고 그 열쇠를 극복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이순신스러움은 이러한 열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오히려 열쇠의 노인 쪽이 주도권을 쥐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열쇠는 약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기만함이 숨어 있다. 소수는 재빠르게 움직이고 더 단단한 결속력을 다지며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함을 무기로 삼는다. 반면에 다수는 방심하기 쉽고 관성에 젖어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싸움은 수치로 시작되지만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정신과 전략이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그간의 패배가 정말 결핍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용기와 준비 부족 때문이었는지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가 열세인 상황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핑계 삼아 멈춰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동안 누군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용기와 결합한 전략으로 열세를 극복할 무기를 만들었는데도 말이다. 이제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과연 이순신처럼 싸우고 있는가? 눈앞의 숫자와 조건에 굴복하여 멈춰 서 있는가? 열세 속에서도 기만함과 결속, 절박함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 열세에 굴복할 것인가? 이순신 장군처럼 열세를 역전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세상의 모든 관계를 자신을 연마하는 장으로 만들어라. 논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좋은 사람을 보면 그처럼 되기를 생각하고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 자신의 약점을 돌아봐라. 공자는 인간이 타인을 통해 자신을 연마할 수 있다고 믿었다. 훌륭한 사람은 단순한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본받아야 할 표본이며 반대로 좋지 않은 사람은 비난을 끝낼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여겼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행동의 본질을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타인의 모습은 단순한 행위나 사건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거울 삼아 스스로 성찰하고 해석할 때 비로소 삶은 변화한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해석이라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된다. 동료의 성과에 질투를 느끼고 때로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 무례한 사람에게 분노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저런 무심함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 이처럼 해석의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삶의 전체 방향을 바꾼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과 배신으로 서로를 헐뜯는 혼란의 시기였다. 그럼에도 공자는 타인을 평가하기보다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는 그 길을 제시했다. 그 역시 거창한 데서가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출발했다. 우리 또한 사소한 일상으로부터 성찰의 습관을 기른다면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에서조차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자신을 연마하는 장이라면 결국 헛된 만남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첫째, 스스로 던지는 질문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나는 이번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대신 내 삶은 전체에서 어떤 가치를 남길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다. 질문이 심오해지면 관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면 행동의 규모 또한 달라진다. 둘째, 일상 속 작은 습관을 통해 잠재력을 서서히 끌어올려야 한다. 글 한 줄 쓰기, 10분 운동하기,
대화 태도 개선하기와 같은 작은 훈련들이 축적될 때 인간의 잠재력은 놀랍도록 확장된다. 셋째, 자신의 한계를 섣불리 당전 짓지 말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실패는 가능성을 입증하는 실험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 이제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집착을 버려라. 그것은 덧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진정한 승리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 세운 한계를 깨는 데 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순응하며 안전한 성공을 쫓는 순간 병 속의 벼룩과 다름이 없게 된다. 그러나 웅대한 뜻을 품는 순간 인간의 가능성은 스스로 상상한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 승리란 타인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이 태계 이황이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장 날카로운 명령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